네, 이제 우리 고대 그리스 세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PPT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PPT 그대로고요. 사실 뭐 꼭 이 영상을 봐야 되느냐? 뭐 안 봐도 됩니다. PPT 파일은 다 받으셨을 거고, 그쵸? 그래도 한 번 더 저는 좀 알고 싶고요. 또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면서 또 잘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폴리스라는 개념이죠. 폴리스가 무엇이냐?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작은 국가들을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는요,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 아니었어요. 이 고대 그리스는 여러 개의 국가들로 나뉘어 있는 상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어쨌든 왜 그랬는지를 바로 다음에 알게 될 건데, 일단은 고대 그리스는요, 아테네, 스파르타, 미케네, 테베, 코린트, 밀레투스, 쿠나소스, 뭐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 조그마한 독립된 국가인 폴리스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였어요. 이 각 폴리스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성에 요새를 짓고 그 안에 신전도 있고 막 이것저것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형태였고요. 요새를 말합니다.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토론도 하고 집회도 하는 아고라가 있는 막 이런 모습으로 폴리스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왜 그리스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왜 그리스는 이렇게 통일 왕국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느냐? 이 지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보세요. 다 막 뿔뿔이 막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형이에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산악 지형이고요. 이 해안지대에만 조금 평야가 있어요. 근데 이 산에는 사람이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야지대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워낙에 산이 험준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통일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또 동시에 이 기후를 살펴보면은 비는 적게 와서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만 많이 재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안지대에 가까운 평야지대에서 촌락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그 촌락 사람들이 모여서 성 요새를 만들고 그런 것이 결국은 이 폴리스로 발전하게 됐다. 이것이 그리스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지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폴리스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중에서 이 아테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인들은 서로 각기 다른 폴리스에 살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또 동족 의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폴리스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그래도 서로 잘 지내야 한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동일한 언어와 같은 신을 믿고 썩고 믿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이랑은 완전 다른 나라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우리가 언젠가는 뭐 통일이 되기를 전 간절히 바랍니다만, 뭐 우리가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뭐 맨날 싸우지만 같은 민족이다라는 의식은 있죠. 우리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건데 같은 민족인데, 이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동족 의식을 다지는 기회가 언제 있었느냐? 바로 4년에 한 번 있는 올림피아 제전, 지금은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올림피아 제전이었는데요. 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축제였고요. 여러 운동을 하여서 동족 의식을 강화하는, 여기서 이제 1등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했죠. 자, 뭐 제우스, 포세이돈과 같은 신을 믿었다.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그리스 폴리스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나름대로 기억을 좀 해볼 만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폴리스로 아테네가 있습니다. 왜냐, 이 아테네가 바로 민주정치라는 이 독특한, 당시 어디에도 없었던 민주정치라는 독특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자, 여러분, 이 민주정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21세기 거의 지구촌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는 아주 보편적인 정치 시스템이 됐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꼭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자, 원래 아테네는요, 왕이 다스리는 왕정의 시스템이었어요.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됐다가 나중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소수의 돈 많고 권력이 강한 귀족들이 아테네를 통치하는 귀족정의 형태로 변했어요. 하지만 이거 안 바꿨네. 미안해요. 크습니다. 자, 이 아테네가 점점 해외 무역이나 상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뭐
지중해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팔게 되고요. 이것저것 물건도 팔고 식민지도 개척하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아지게 되면서 평민들도 부유해져요. 자, 그러면서 점점 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팔랑크스 전술이라는 중장보병 밀집대 전술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중산층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 중장보병, 원래 기병 형태였다 그랬죠. 이 귀족들만 이 말을 구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만큼의 귀족들만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이 이런 보병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중산층들인 평민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평민들도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 귀족들과 평민 사이에 갈등이 첨예하게 되자 이러한 갈등을 조정을 해주는 솔론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조정자 솔론은요, 야, 그러면은 신분 말고 재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참정권을 좀 분리를 해보자. 그래서 참정권과 군사적 의무를 재산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많은,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평민들만큼은 정치에 훨씬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클레이스테네스도 점점 이 평민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평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돈이 없는 하층민들의 정치 참여는 부족했다. 이 점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동시에 도편 추방제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또 개발해냅니다. 이게 클레이스테네스가 만들어낸 것이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요.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도편 추방제는 클레이스테네스가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도자기 조각 있죠. 도자기 파편을 하나의 투표 용지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내고 그걸 이제 다시 다 모아가지고 개표를 해서 일정한 수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을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테네 민주정의 정점을 만든 것이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입니다. 페리클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아테네에는 하층민들, 즉 돈이 없는 시민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방금 전에 배웠죠, 페르시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세 차례 침입을 하게 돼요. 세 차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 차례 침입을 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아테네, 스파르타 등의 폴리스들이 이 페르시아를 물리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였죠. 물리치는 과정에서 바다에서의 전투가 아주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게 돼요. 바다에서의 전투, 특별히 어떤 전투였냐면 그게 바로 여기 이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아테네의 해군과 페르시아의 해군이 맞붙고 아테네가 승리를 하게 된 건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바로 이 해전에서 활약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가장 돈이 없었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왜요? 배를 움직이려면 노젓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노젓는 사람으로서 하층민들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요. 이제 하층민들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아테네 곳곳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아테네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아테네와 그리스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누구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주고 누구에게만 안 주는 거는 불공평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이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해냅니다. 바로 먼저 이 민회라고 불리는 아테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 민회가 점점점 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입법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민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이 민회의 권한을 증가시킨 거죠. 또한 공직자 배심원을 어떤 능력, 신분, 혈통, 재산 이런 것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바꿔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수당을 지급해요. 공무수당은 뭡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이에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월급을 충분히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공무원들,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는 공무직은 명예직이었어요. 돈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돈이 없는 하층민은 공무직을 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일같이 나란 일을 하느라 바쁜데 월급도 못 받아요. 근데 하층민은 돈이 없으니까 월급을 못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층민들이 정치 참여에 어려웠는데, 공무직에 오르면은 월급을 준대. 그럼 돈 없는 하층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하층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유명한 페리클레스의 연설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자, 우리의 정치제도를 권력이 소수의 수중에 있지 않고 전 시민에게 있는 이 정치제도를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적절한 토론에 붙이는 그 장소를 바로 민회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하지만 이 아테네 민주정치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성 노예 외국인에게는 창작권이 없었다. 자, 그리고 우리 스파르타, 우리 짧게 넘어가 봅시다. 스파르타는 원래 이 그리스인이 아니었는데 북방에서 내려온 도리아인이 스파르타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이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노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폐쇄적인 사회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좀 굉장히 강력한 전사를 기르기 위한 방식으로 시스템이 전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파르타가요, 결국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 지중해 세계,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이 델로스 동맹을 결성을 했는데, 이 델로스 동맹 안에서 아테네가 너무 권력이 강해진 거예요. 심지어 금고까지 델로스 섬에서 아테네로 옮겨버리니까 어때요? 이 그리스 세계에서 아테네가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스파르타를 비롯한 다른 폴리스들이 경계심을 일으켜서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동맹을 통해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이 점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아테네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스파르타, 즉 스파르타를 비롯한 펠로스 동맹이 아테네를 상대로 더 이상 아테네의 어떤 패권주의, 아테네가 혼자서 다 해먹으려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아테네와 전쟁을 했는데 뭐 이것도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결국 아테네는 패배하여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뭐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스파르타도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왜 멸망하게 되느냐? 이 북방의 마케도니아 왕국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왕국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인물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 이 그리스가 만들어낸 그 독특한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필로포스 왕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를 정복하고요. 이집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까지 다 정복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아까 했었죠?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랑 연결돼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거야. 알죠? 지금 했던 게 아까 나왔어요. 그쵸?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해버리고요. 중앙아시아, 인도. 자, 보세요. 이렇게 넓은 영역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을 하게 돼요.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뤘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자 얼마 가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제국이 분열되고요. 자, 분열되었다. 뭐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심취해 있었던 그 그리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 어떤 형식을 갖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 문장은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스는요, 기본적으로 특별히 아테네 같은 나라는 민주정치였죠. 그리고 굉장히 그럼 스파르타는요? 물론 여러분, 스파르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의 문화적으로 그리스 문화에 기여한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테네에 비해서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스파르타도 있긴 했지만 스파르타보다는 아테네 쪽으로 좀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 물론 다른 폴리스들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고요. 어쨌든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민주정치에서의 그 자유로운 시민 생활을 바탕으로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스파르타 같은 곳에서는 혹은 페르시아 같은 곳에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자유롭게 막 다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 같은 곳에서는 나의 개성, 어떤 나의 자유 이런 것들이 존중받다 보니까 점점 이 자유로운 문화가 발전이 되고요. 특별히 그리스 문화는요. 굉장히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인간 중심적이고요. 합리적이에요.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인간 중심적이라는 건 뭐예요? 신 중심. 신이 최고고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고 인간은 오로지 신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얘기 잠깐 했었지만 신도 인간이랑 다를 바 없다. 신도 인간이랑 똑같이 감정이 있는 존재고 신은 인간보다 조금 힘만 셀 뿐이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간도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 인간도 탁월하다. 그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고도로 합리적인 고도로 이제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그냥 형질적인 그런 문화를 이룩한 것이 바로 그리스 문화였다. 그래서 뭐 파르테논 신전이나 뭐 호메르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그리스 신화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이 역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페르시아 전쟁 배경으로 투키디데스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역사라는 책을 쓰게 되고요. 자,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특별히 이 그리스의 주요 인물들 중에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는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 설명 자세히 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소피스트들은 소크라테스 당시 존재했던 그리스의 지식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만한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확고부동한 그런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진리는 다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모든 건 상대적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잘 꾸밀 수만 있으면 돼.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인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아테네에 등장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아테네 민주정치 하에서는 말 잘하고 설득 잘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최고란 말이에요. 이 소피스트들이 그런 어떤 말 잘하는 기술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테네 정치가 물론 뭐 발전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막 혼탁해져요. 올바른 얘기를 하는 우리 국가가 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기보다는 뭔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막 사람들의 감정을 막 자극한 막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반발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만 하는 진리란 존재한다. 그 진리는 존재하면서 우리 그 진리를 찾아 나가자.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 소크라테스 특유의 대화법인 산파술이라고 불리는 산파술과 같은 방식으로 찾아 나가자. 하지만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진리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태도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요. 결국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받아 처형당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선생님 그러면 아직 헬레니즘 문화도 안 했고요. 또 로마 공화정과 제국도 안 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장난이고요. 이제 로마 공화정과 로마 제국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어차피 이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보내드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바로 시험 직전에 수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찍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틈틈이 수업 시간에 좀 집중을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하시고 뭐 기회가 되면 아마 기회가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로 헬레니즘 문화도 우리 한번 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뭐가 있죠? 그렇죠. 헬레니즘 문화는 굉장히 어떤 인간의 감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또 그렇죠. 그 인간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강조를 하고 그런 헬레니즘 문화를
등장시켰던 인물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고 그는 그리스 문화를 아주 중시했지만 동시에 동방의 문화도 존중을 했다. 이런 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